기자가 본 CES 2016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연사분들이 많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올해 갔다 온 아틀라스와 모셔널 본사를 저희가 기자단으로 해서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전자신문 경력 기자로 입사해서 지난 한 8년 정도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 연속으로 CES 특별 취재팀으로 해서 CES 다녀왔고요. 4년 연속 간 사람 전자신문에서 제가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외 활동도 하나 해왔는데요. 23년부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올해차 선정위원장 맡아서 그 올해차 관련된 일도 좀 해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최근에 인사발령이 나서 정치정책부에서 국회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연속 CS 다녀왔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23년부터 제가 다녀온 얘기 조금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CS는 이제 뭐 세계 최대 IT 전시회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마 23년도 이때가 좀 가장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좀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전통 완성차부터 신생 업체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 이렇게 부스를 보면 3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뭐 기조연설자도 이때 뭐 존 디어 CEO나 BMW 회장이나 스텔란티스 CEO도 나와갖고 이제 기조 연설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들이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업체별로 이때는 현대차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유럽 업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BMW, 폭스바겐도 나왔었고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크랩 주행하는 차를 내놔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받았었고요. 뭐 만도나 글로벌 부품사들, 뭐 보쉬, 컨티넨탈 이런 회사들도 나왔었고 제가 이 23년에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터키의 토그라는 그 신생 전기차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회사라서 되게 재밌었고 또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국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기차 뭐 여기 사진 위에 보시는 VF8 뭐 이런 차들 내놔가지고 뭐 미국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 야외 행사장에서 제가 빈페스트 전기차도 시승을 해봤었는데 완성도가 꽤 좋아가지고 제가 좀 놀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그 전기차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관세 뭐 이런 고관세 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예상보다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에도 CES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때는 제가 현대차 기자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좀 메인이었죠.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사 역량을 좀 집중해서 뭐 SDV 기술이라든지 미래항공 모빌리티를 뜻하는 AAM이라든지 해서 이런 계열사 사장님들도 다 오셨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AM, 뭐 수소 비전,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전통 완성차 업체가 아닌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좀 나아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정의선 회장이 이때 주제가 이제 현대차 주제가 수소하고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수익화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프트웨어 대전환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IT 기술 많이 접목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송창현 사장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SDB 말고 SD 뭐 X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뭐 이제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솔루션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방침도 밝히셨었고요. 이제 저 왼쪽에 그 비행 기체도 있었는데 이것도 슈퍼널이죠. 슈퍼널이 그 신재원 사장님 계실 때 이것도 발표를 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멋지고 완성도도 되게 있어 보여서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상용화까지는 좀 갈 길이 멀 것 같고요. 전장 부품 업체들도 SDB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도 그 삼성전자하고 공동 부스를 처음으로 꾸려서 뭐 레디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보여줬었고요. 만도 이런 데는 아마존하고 해서 촬영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에 이제 CES 2025 이때는 이제 현대차가 참여하지 않았고 이때는 이제 AI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SDB도 아까 전해보다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실제 양산차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사용자 경험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게 웨이모가 그 개발한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인데요. 이게 그 베이스되는 모델이 지커랑 같이 공동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커 차량에다가 센서들을 달아서 저렇게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BMW가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고 해서 차세대 UX를 적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야외 무대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그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는 올해 이제 나오는 그 노이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BMW 차세대 모델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운영체제, BMW가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전대까지 이렇게 해서 통합된 물리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하만이네요. 하만도 이해도 나와가지고 또 그 디스플레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거 삼성이랑 같이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CES인데요. 올해 CES가 가장 자동차에서 많이 벗어나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거의 피지컬 AI의 최종본이라 할 수 있는 로보틱스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그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젠슨왕 CEO가 직접 발표를 해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주행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 판단하는 추론형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오픈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고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제공해서 실제로 이날 그 벤츠랑 그 협업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벤츠 이게 사진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델이 CLA라고 이번에 그 올해 출시할 모델인데 여기에 알파마요가 탑재가 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차세대 모델에서도 이 알파마요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올해도 그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 CEO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뭐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알파마요에 대한 내용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주목받은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였죠.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동안은 영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그 대중에게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스에서는 아틀라스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이제 뭐 물류, 주차, 충전 이런 거 수행하는 모습을 소개했고요. 또 뭐 이제 전체적으로 로보택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모셔널 본사도 방문할 기회가 주어져서 기자단이 처음으로 모셔널 본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도 시승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그 가장 주목받은 CS 전시품을 꼽으라면 아틀라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한 의미에서 영상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CES 2026에는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아틀라스가 큰 주목을 받았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속보행, 점프, 정밀한 팔 조작 등 로봇의 물리적 성능을 강조한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단일 동작의 난이도를 강조하기보다 여러 동작이 어떻게 하나의 작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틀라스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작업 공간과 물체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의된 작업 순서에 따라 집기와 이동, 배치로 이어지는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반복 작업의 흐름을 염두에 둔 구성입니다. 작업 공간과 동선을 상정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아틀라스는 2028년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시연된 모습처럼 실제로 휴머노이드 기술이 인간과 협업하는 생산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선 차세대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걸음을 옮겨 무대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어깨와 팔, 허리를 자유롭게 회전하고 목은 360도로 움직이며 유연한 관절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차세대 연구형 모델 아틀라스를 직접 소개하는 동작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차세대 아틀라스는 다관절 구조와 센서를 기반으로 최대 50kg의 무게를 들 수 있고 2.3m의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버전보다 가벼워졌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의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거는 2020년 말 21년 초 이때쯤인데요. 그때는 크게 주목을 받진 못한 것 같아요. 이때 뭐 현대차가 왜 로봇 기업을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올해 CES 발표 이후에 현대차 뭐 시총이 1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는 92년에 MIT 연구조직에서 분사해 설립된 회사인데요. 동물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초기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처럼 불규칙하고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해서 이때 그 앞에 보신 로봇계로 불리는 네발걸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글이 한 차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해서 자금력을 쌓은 다음에는 그 스팟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의 상용화 준비 단계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대 말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때 그 현대차그룹 지금 현재 지분율 보시면 현대차그룹이 한 88%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1.9% 이 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그 평가가 나오는데 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게 이제 뭐 상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때 장재훈 부회장이 기자단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직 뭐 말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었고요. 이제 증권가에서 평가하기로는 기업 가치는 한 4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 제품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적 보행 로봇을 스팟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 발로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했는데 이제 향후에 산업용이나 산업용으로 많이 지금 현재도 그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에 있는 HMGMA에서 뭐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이나 물류 이런 쪽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짧게 나왔는데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시설 이런 데서 물품을 적재하고 정리하고 이송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상업용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인데요. 아틀라스는 이제 최근에 그 기존의 영상에서 봤던 아틀라스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었고 올해 이제 공개된 그 아틀라스가 최종 커스터마이징 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28년부터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그 최근 CES에서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CEO도 왔었고 구글의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AI 담당 부서 있죠. 딥마인드 담당자가 와서 MOU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를 그 아틀라스에 이식을 해서 좀 더 진흥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틀라스 보시면은 아틀라스 이제 스펙이 있는데요. 시연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더라고요. 이 사진상에 저 뒤쪽에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로봇이 이제 연구용 로봇이고요. 앞에 이제 이렇게 컬러 입혀진 로봇이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세대가 바뀐다 뭐 이런 모습을 좀 연출했었었고요. 또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관절입니다. 그래서 목, 어깨, 허리, 손목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사실상 구분이 없고 관절이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자재 뭐 이런 거 옮기는데 아주 최적화됐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아틀라스 실제 보면은 키가 1.9m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1.9m까지는 안 되게 보였는데 일반 성인 남성처럼 보였는데요. 실제 스펙은 1.9m 정도 된다고 하고 무게는 90kg입니다. 그리고 관절 개수가 56개가 있다고 하고요. 팔을 양쪽으로 쭉 뻗었을 때 한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건을 옮겨야 되니까 하중을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들 수 있는 건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이거는 작동을 하는데 연속 작동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이제 배터리를 수압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돌아오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센서가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센서 뭐 360도 감지할 수 있는 비전 센서, 뭐 촉각 센서, 여러 가지 라이다까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센서가 있다고 하고요. 조작은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해서 자율 보드가 있고 원격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또 이제 태블릿 등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인터페이스를 조작해서 수동으로 조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구성도 뭐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하고 영상 40도까지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도 갖췄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틀라스가 이런 기능적으로는 실제로 공장에 투입해도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기술력 갖췄는데 이게 실제로 도입했을 때 어떤 과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현대차 노조가 노조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도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력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뭐 지금도 현재 뭐 현대차 노조가 되게 강성 노조로 분류돼서 회사에서 어떤 그 공장 자동화 작업 뭐 이런 걸 하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아틀라스를 도입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 뭐 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이게 추정 가격이죠. 추정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를 따지면 1,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현대차 생산진 연봉하고 비교해서 뭐 한 2년치 연봉이면은 이 아틀라스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파급력이 예상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페이스북에 글 남기거나 해서 뭐 굴러오는 거대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뭐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던 작업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장점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어떤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동화 공정을 하려면 라인부터 그 공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고 사람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동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설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장 표준화, 이제 공장에서는 표준화가 가장 큰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마다 이제 작업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을 즉흥적으로 얘가 학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공정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보다 더 빠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속도 문제죠. 작업 속도가 또 움직임은 굉장히 빠른데 작업 속도는 얘가 사람보다도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작업자하고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안전성, 그리고 심리적 거부감,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 뭐 대단가격이 2억 원이고 연간 유지비가 뭐 1,4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제 많은 아까 말했듯이 뭐 아틀라스를 한 3만 대 정도 만들었을 때 이런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뭐 수십 대 뭐 10대, 20대 만들어 가지고는 이런 경쟁력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현대차가 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배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런 기술력을 보유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공장과 공정을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업이 현대차이기 때문에요. 기술과 현장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자동차 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동안 자동차 출입하면서 뭐 유럽 브랜드나 뭐 이런 일본 브랜드 이런 자동차 공장 많이 다녀봤는데요. 한국이 오히려 자동화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가보면 오히려 유럽 같은 데가 자동화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수작업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도요타 공장도 다녀왔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들은 뭐 이제 그걸 장인 정신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자동화 공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공장 중에 하나고 앞서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를 도입한다면
이런 생산성 문제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기업이 로봇에 집중한 이유 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CS 갔다 다녀오기 전에 올해 그 전자신문이 했던 신년 기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어떤 점을 언급했냐면 로봇을 도입하면 제조 공정 혁신과 비용 절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로봇은 파업을 하거나 어떤 그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24시간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생산성,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는 지금 미국 조지아에 있는 HMG-MA 같은 데서는 시험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난도 조립 과정을 하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그 조립 속도하고 정밀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옵티머스라고. 저도 이제 이거는 프로토타입, 움직이는 모습은 보진 못하고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봤는데 그 아틀라스하고 좀 비교해보면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뭐 BMW나 이런 BMW 같은 회사들도 로봇 기업 피규어 이런 회사랑 휴머노이드 로봇 그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도 또 로봇 기업 뭐 앱트로닉 이런 회사들과 독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하기 위해서 시험 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로봇 도입이 확대되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그리고 생산 효율성이 개선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 썼었고요. 또 해외 사례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기사를 쓰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로봇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이게 이제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생산 로봇이나 뭐 저렇게 뭐 물류 이동 로봇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제조용 로봇까지 포함한 수치인데요. 1위는 중국이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따지면 한 52% 정도 되고요. 2위는 일본 7%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이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핵심 부품이나 완제품 부분에서 이런 것들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부품 수출을.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 9% 정도 되는데 미국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에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미국 회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5% 정도 되고요. 근데 거의 이 5%는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자동화로 그 제조 로봇 이런 것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5위인데 점유율이 4%인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건 한국이 가장 저도 이제 이거 기사를 쓰면서 알았는데 최고 로봇 밀도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1000대 이상.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이런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봇 도입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로봇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하고 모터, 뭐 센서 이런 것들은 해외 의존도가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로봇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봤고요. 모셔널도 제가 다녀왔는데 이것도 영상 하나만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모셔널은 이제 이게 또 2000년이네요. 2000년에 현대차그룹하고 미국 에티브라는 회사가 50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하고 있고요. 연말부터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갔을 때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본인들 안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 뭐 이런 개발 철학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도 앞으로 이제 중장기 자율주행 로드맵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E2E 기술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 이제 현대차그룹이 가장 지금 아픈 부분이 자율주행이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모셔널하고 그리고 기존의 AVP 본부하고 포티투다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앞으로는 좀 절대 뭐 다른 브랜드에 늦지 않게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소개도 했었습니다. 그 모셔널이라는 저기 회사 이름은 모션이라 이모션 뭐 이렇게 결합한 말인데, 좀 저희가 이제 로보택시 시승하러 가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스티커를 모셔 슬래시 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말로 약간 이렇게 재밌게 설명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는 보스턴에 있고요. 여러 군데 지금 운영 거점이 있는데 뭐 피츠버그,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여기에 연구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다녀온 라스베가스가 가장 로보택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실제로 타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주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신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상업지구하고 관광중심지, 그리고 이제 호텔 로비가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혼잡한 구간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테스트 했었고요. 저는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으면 저렇게 앞좌석에 그 모니터로 앞에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인 로보택시긴 하지만 차량 운전석에 이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뭐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뭐 핸들을 잡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핸들을 잡지 않고 실제 주행을 잘 했고요. 지금 시험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차 자체는 싱가포르에도 그 싱가포르 혁신센터라고 해서 현대차가 싱가포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작한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라이다 뭐 이런 센서들이 29개가 탑재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차에 너무 센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좀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잘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좀 안전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인데 앞으로는 뭐 이런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속도 뭐 이렇게 우리가 택시를 타면 전기 택시 타면 멀미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멀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속 페달을 되게 부드럽게 조작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어느 정도 낼까 봤는데 뻥 뚫린 도로에서는 빠르게 가는데 이게 30마일 뭐 50마일 이렇게 고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랬더니 규정 속도를 딱 그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규정 속도까지 최고 속도를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요. 또 이제 시승 중에 좀 몇 가지 이제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도로에 커다란 검정색 비닐봉지가 이렇게 돌풍이 불면서 막 날아오니까 얘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딱 쓰더라고요. 쓰면서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을 켜서 깜빡깜빡하고 뒷차의 위험을 알리고 다시 바람이 불어서 비닐봉지가 사라지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출발해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도로에서 골목길 같은 데를 갈 때는 저 건너편에서 유턴하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차가 유턴을 했는데 굉장히 좀 한 10m 이상, 뭐 20m 이상 이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도 잘 감지를 해서 섰다가 그 차가 유턴을 좀 이렇게 마치니까 추월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승이 끝나고 그 센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서 그 차 뒤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그 시승 시에 차량 뒷자리에 그 컴퓨터 굉장히 큰 컴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컴퓨터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상용화 과정에서 좀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크니컬 센터도 투어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차량은 한 50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차들이 계속 순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대가 빠지면 또 몇 대가 다시 정비를 마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들어오면 차가 순서대로 들어오면 충전을 합니다. 스스로 충전하고 점검 센터도 있는데요. 이 센서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검은 뭐 매 시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운영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점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도 들어가 봤는데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량이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뭐 위험은 없고 이런 것들을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판단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출장 기간에 테슬라 FSD를 탑재한 차량도 좀 그 지인이 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좀 타봤습니다. 짧게 타봤는데 굉장히 뭐 모셔널 로보택시 못지않게 작업 능력이 굉장히 운전을 잘합니다. 되게 빠르고요. 특히나 그 주차장에 이제 운행을 마치고 주차를 할 때 뭐 이럴 때 상황 판단력이 되게 빨라서 지금 야간이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할 때는 운전자가 사람이 운전을 하면 되게 조심하고 좌우를 살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되게 센서로 하다 보니까 되게 과감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FSD에 비교를 해보면 그 얘는 8개 카메라만으로도 이렇게 우수한 자율주행 능력을 보유했는데 아까 모셔널 로보택시 센서 29개 달리고 이렇게 안전이 좀 강조됐다고는 하지만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좀 사실 뒤진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제가 로보택시 설명드렸는데요. 뭐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상용화 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효율이라던가 운용 비용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충분한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인간의 일자리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전환을 돕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뭐 노사 협력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